의료인문학 3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료에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그 의학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의학 교육이 민주화되어야만 의료 자체가 민주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챗 석션의 제목이 의학은 정치학이다입니다. 의료는 정치다. 이건 우리가 의료문학 1에서 19세기에 세포병약을 창시한 루돌프 피르효, 피르코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의학을 창시하기도 한 분이죠. 그분의 주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의학은 정치학이다라고 그랬고요. 정치도 의학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20세기 말에 오면 그런 정치 말고 소위 말하는 미시 정치라는 것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 환경이 되는 것이 이제 의료팀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료팀 내의 민주주의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팀에서 어떤 하이어라키가 있는데 위계질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 팀 전체가 공통의 지향, 협동적 지향이라고 하는 자산을 가진다. 그러니까 환자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목표를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집단적 역량을 통해서 발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자산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 민주주의와 불만들 그랬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6가지 조건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의학교육이 의료를 민주화시킨다. 그래서 의학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할 겁니다. 먼저 의료는 정치다. 거시정치와 미시정치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메소폴리틱스라는 것을 넣기도 합니다만 그냥 그 거시정치와 미시정치로만 나눠 봅시다. 거시정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치죠. 어떤 그 정책을 국가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이해관계들을 반영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학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세기에 세포병약을 창시한 루돌프 피르코, 그 다음에 사회의학의 창시자이기도 한 루돌프 피르코가 일찍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실레지안 지방에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그 대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어떤 위생 대책이라기보다는 그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라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대책을 제시해서 유명해진 분입니다. 19세기에 루돌프 비르코프가 있다면 20세기에는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철학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철학인데 이제 이분은 의학을 정치에서 미시 정치로 보죠. 그러니까 피르코프는 전체적인 소버린 파워, 어떤 그 주권적 권력을 의미했다면 후코는 미시 정치, 미시 권력, 마이크로 파워죠. 이제 미시 권력이 우리 몸에 작동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베이시브 캐필러리 파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이오 파워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푸코의 이론을 치과에 적용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라 네틀톤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사회학자가 연구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푸코와 치아학이라고 하는 푸코와 치아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치아 번역되어 있는데 뭐 오래돼서 지금 절판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치의학이 우리 몸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강 검진하고 뭐 그잖아요. 뭐 그 정기적으로 검진 받고 뭐 차티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몸의 표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몸의 규범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체적인 권력이 아니라 치의학이라고 하는 권력이 우리 몸에 심어진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일견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새로운 이론화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런 그 미시 권력들은
이 사람은 특히 우리 병원을 그런 식으로 이론화해서 병원 내 미시 권력을 보여주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도 그런 어떤 미시적인 권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규범들이, 작은 규범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뭐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뭐 교복에 같은 교복을 어떻게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 또래들끼리 어떤 규범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또 이제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원, 학교, 감옥들에서 만들어지는 미시 권력들을 분석을 합니다. 또 미셸 푸코는 성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하는 그 성적 행위들에도 어떤 규범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주장에 의하면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권력이에요. 여기서는 지식 권력. 과거에는 어떤 강제력이 가해지는 소버레인 파워, 거시 권력이었다면 이제는 강제력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 권력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강제력이 가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권력이. 그래서 근데 의식인데 그 의식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파고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의 권력이 결국은 윤리가 규범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론은 정치다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차원,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을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의료팀이 있다 할 때 우리는 이 진료팀은 공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공통의 지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간호사나 조무사나 물리치료사나 다 공통의 지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정서와 느낌도 비슷해야 돼요. 그죠? 환자가 좋아지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정체성들은 서로 다르죠. 의사라고 하는 정체성, 간호사라는 정체성, 물리치료사라는 정체성, 환자라는 정체성이 다르죠. 그리고 하지만 그 공통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통의 지식 구조, 협동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노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이것을 합해서 집단의 역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정체성은 다르지만 어떤 협동적 지향을 통해서 소통하고 연대하고 우정을 나누고 또 어떤 전문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제 항공산업과 이제 의료산업을 비교한 건데요. 항공산업에서는 사람은 당연히 실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실수가 디폴트라는 겁니다. 근데 의료에서는 그렇지 않고 거꾸로 완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결과를 놓고 보면 실수를 당연한 걸로 여기는 항공산업에서는 그 항공사고의 확률이 엄청나게 낮죠. 물론 한 번 사고가 나면 뭐 대형 사고가 나니까 크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 확률로 치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보다 훨씬 그 확률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겁니다. 비행기 여행이라는 것은. 근데 그게 왜냐? 실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반면에 의료에서는 완벽한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까딱 잘못하면 뭐 사람이 죽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거를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영웅적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는 메디컬 드라마를 보면 대개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닥터 하우스 같은 경우, 하우스라는 그 미국 드라마를 보면 괴팍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영웅적인 개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긴 바로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능력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천천히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수를 당연한 것을 여기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자유민주주의 6가지 소주권. 자발적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팀에 있을 때, 예를 들어 병원의 그 행정직원, 간호사, 조무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간병인, 이 모든 분들이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노무 관리 차원에서 그들에게 뭐 대우를 어떻게 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환자를 돌보는데 참여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독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놀로고에서 다이알로그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자율성에서 책무성인데요. 20세기 의료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율성이었거든요. 오토노미. 그래서 뭐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전체 대중에게도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세기에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정신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프로페셔널리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책무성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어카운터빌리티죠.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리스폰서빌리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폰서빌리티라고 한다면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을 의미한다면 어카운터빌리티는 어떤 집단적인 사회적 책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실현하려면, 특히 의료계에서 실현하려면 이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기득권층, 그 하이어라키의 상부에 위치한 분들이죠. 우리 학교로 치면 뭐 교수님들일 거고요. 병원에 치면 무슨 뭐 고위직 의사들이 되겠죠. 이들은 이런 민주적인 변혁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항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서열이 하위에 있는 자들이 용기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스피커업 해라. 뭐 요즘엔 내부 고발자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의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는 그런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뢰의 연결망을 만들어야 된다. 서로 믿는 그런 직종들 간의 사람들 간의 연결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의학격이 의료를 민주화한다라는 건데요. 민주주의를 세 가지로 구분했죠.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평가민주주의입니다. 참여민주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됐던 거고, 그리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 이 참여민주주의죠. 다양한 직종들의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발표하면 의견을 피력하고 그를 통해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대표자에 의한 것이죠. 우리는 이 대의민주주의가 그냥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대의민주주의가 어쩔 수 없어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민주적인 정신에 가장 맞아 서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좀 사례를 하나 해놨는데요. 브리스톨 스캔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터진 사건인데요. 심장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아주 수술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뭐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뭐 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서로 의사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서로 보호해주는 통에 이런 일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밝혀져서 완전히 매장이 되죠. 이 사람은 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장이 돼서 이제 떠난 그 사람이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들의 그 대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로 이 참여민주주의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평가민주주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뭐 저 번역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모니터리라고 그랬거든요. 모니터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감사를 하고 QA, 퀄리티 어슈어런스죠.
질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 같으면 뭐 인증 평가를 받죠, 몇 년마다. 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의사들도 뭐 그런 평가를 받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죠. 참여민주주의가 어려운 지점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이 대의민주주의가 평가민주주의가 이제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여러 가지 직역에서 이런 평가, 인증,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죠. 또 이제 우리 의료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무 평가를 할 때 동료 평가를 받도록 하자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텔리티 앤 모비디티 미팅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환자가 죽었을 때 그 환자를 돌봤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저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런 사후 디브리핑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건데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우리도 이것은 하루 빨리 도입해서 실시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모비디티는 죽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또는 뭐 병원 내 감염 같은 것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그런 미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서양도 비슷합니다만 어떤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위자가 상위자를 비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티 소스 피드백 360도로 하는 것이요. 동료한테 받고 환자한테 받고 또 다른 직종의 우리 동료들한테 받고 서로 이제 서로 평가를 해주고 코멘트를 해주는 이런 평가 제도를 만들 필요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와서는 이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제 서버린 파워, 국가 권력 같은 거죠. 강제력이 있는 그런 권력에서부터 캐필러리 파워, 그러니까 아주 미시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 서버린 파워로 움직이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룰들이죠. 뭐 자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시기에는 이런 하나의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규칙이 아니라 다양한 규칙들, 복잡한 규칙들, 그다음에 서로 컨플릭팅, 모순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래서 그것이 몸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 실체 속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쪽으로 변화해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요, 의학은 정치학이다라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거시 정치와 미시 정치의 영역에서 한 가지씩 제시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또 취합해서 우리 이번에 3조 팀이 또 열심히 발표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